안녕하세요. 실전,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버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개인 회생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용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가용소득이라는 얘기를 한두 번 이상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이란 내 채무를 빚잔치를 하지 않고 내 형편에 맞게 갚은 이후에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편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입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가용소득, 그럼 개인회생으로 매월 얼마씩을 갚아갈 것이냐라는 것을 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용소득이라는 것은요, 요 가용이라는 것은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갚는 돈이라는 거고요. 매월 얼마를 갚을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가용소득이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정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가용소득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수익금액 빼기 그냥 생계비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익금액에서 생계비를 빼면 가용소득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 일단 얼마냐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시간과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무조건 노래 아시죠? 무조건이야. 제가 좀 노래를 못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수익금액에서 생계비를 보건복지부, 무슨 얘기냐면 수익금액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나 어떻게 해서 수익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이 300만 원이다. 그러면 1인 가족은 125만 원, 2인 가족은 205만 원, 이런 식으로만 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에서 정하는 이 생계비란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보건복지부가 정한 그 기초생계비가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 그거 이외에 이 생계비란 기초생계비 이외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여기서 조금 이제 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이제 법에서 이렇게 피자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피부양자, 내가 아닌 내가 부양을 해야 될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물론 이제 결혼을 안 하시거나 이제 갔다 오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장으로서 또는 가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먹여 살려야만 할 그 대상,
그게 이제 피부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피부양자의 수,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거의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생기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이 몇 분이세요? 자녀가 몇 명이에요? 뭐 배우자가 몇 살입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 양자의 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주 지역. 네. 여기까지 끊기니까 거주 지역. 거주 지역. 이걸 리을이라고 쓴 겁니다. 네 번째. 물가 상황.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20년 넘게 이 실무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들은 어떤 거냐면요. 개인회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용소득을 산출하는데 다 수익금액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요 니은에서 끝나진다는 거죠. 이게 왜 안타까운 점이냐면 상황이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해서 조금이라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주 지역이 어디냐, 물가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계비를 산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시당초 거주지역 고려도 안 하고 물가 상황 고려도 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게 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례로 제가 사건을 진행했던 박셋이라는 분은요, 지금 대학에 들어가야 될 자녀 또는 대학에 갓 입학한 자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인정이 돼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이 생계비 이외에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실 실례로 그러한 케이스들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이 법은 특히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민사소송법이라는 걸 준용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이 처분권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도 무슨 말이야 저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는 아이 전 물린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법원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는 채무자가 어디가 아픈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가족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의뢰해서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 특히 제가 사건을 담당해서 이렇게 당담자로서 많은 의뢰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법원은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법원이 그걸 몰라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판사님이 그런 걸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내 입장을 법원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리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생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내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또 아무 소리 안 합니다. 뭘까요? 알아서 맞춰봐?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뭐 어떤 병원에 가든 뭐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도 찍고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신가요?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파요. 여기 오른쪽 옆구리가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요. 왼쪽은요. 이렇게 맨눈알로 긋는 것처럼 아파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개인생을 하시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지방에 살다가 취업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의 월세를 줬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구하니까 월세가 90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런데 급여는 지방에 있는 친구들과 별 차이가 얼마 없어요. 이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인공은 물가 상황이라든지 거주 지역에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용소득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인정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몫은 당사자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말로 처분권주의라고 하는 거고요. 쉬운 말로 운운하이 접물리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매월 병원에 다니면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 투석이라고 하죠. 투석을 해야 되네요. 그럼 투석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이거를 법원에서 미리 알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매월 투석을 해야 되니까 투석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나는 사실은 재혼을 했는데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재혼하면서 지금 이제 결혼하게 된 배우자의 전 배우자에 있는 자녀, 좀 그것도 어려운 말로 이제 가봉자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의붓 딸, 뭐 의붓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 가족관계 증명서, 내 호적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을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자녀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이 회생 또는 파산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겪는 이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계적으로 그냥 가용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금액에서 보건복지부 정한 1인 125만원, 2인 20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빼고 나머지가 무조건 가용소득이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거를 기초로 하지만 거주 지역이 어딘지, 물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당사자에 맞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가용소득은 개개인마다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갖는 가용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개인회생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 지금까지 드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다른 주제로 이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